10월 11일 수요일 글로벌 팩트체크입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에 전날 4% 이상 올랐던 국제유가는 간밤 0.5%가량 소폭 하락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연준의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인 위치에 있다며 인플레를 목표치로 돌리기 위한 추가 금리 인상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MF가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7월 대비 0.3%포인트 상향해 2.1%로 제시했습니다. 유로존 성장 전망은 0.2%포인트 하향했으며 전 세계 성장률 전망은 3%를 유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합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11%, 영업이익은 83% 줄었을 걸로 보이지만 올해 첫 조 단위 분기 영업이익 달성엔 성공할 거란 전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글로벌 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김주현입니다. 지난 주말 지나면서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감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만 뉴욕 증시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는 들썩였던 국제유가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달러 역시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뉴욕 증시 내내 강세 구간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는 구간인데요.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종목 분위기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트맵부터 열어볼 텐데요. 보시듯이 거의 대부분의 업종군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눈에 띄는 하락 종목이라면 전날 강하게 올랐던 방산주의 흐름이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 일단 보이고요. 넷플릭스가 장중 내내 약세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전날 국제유가 강하게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강세였던 에너지 종목들이 간밤에는 유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였던 가운데 약세 구간에서 마무리했던 것 정도가 하락 구간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의 흐름이었고요. 이외의 특징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에셋증권 엠스탁 화면 통해서 몇 가지 종목들 띄워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지난 9월 IPO를 통해서 시장에 상장한 ARM 홀딩스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볼까 합니다. ARM 홀딩스에 대해서 JP모간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며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JP모간은 ARM이 반도체 시장 내에서 자동차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의 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며 성장세가 빠른 이들 영역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목표가는 $70를 제시한다라고 밝혔고요. ARM 홀딩스에 대해서는 JP모간 이외에도 도이체방크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시티 등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며 각각 분석을 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9월 상장 이후에 주가는 7% 이상 올라와 있고요. 간밤에 2.69%의 강세로 $55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태양광주가 반짝반짝 빛났던 하루였습니다. 퍼스트솔라가 간밤 5%대 상승이었고요. 이외에도 솔라엣지 그리고 인페이즈 에너지 등이 5%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가 고속도로를 따라서 태양광 패널 등의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한 실행 가능성 그리고 적합성 등을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고속도로가 15,000마일 이상 펼쳐져 있는데요. 그 주변에는 대부분 빈 땅이기 때문에 이 땅들을 이용해서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을 일단 조사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소식 이외에도 프랑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키우는, 확대하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 계획이 나오기도 했고요. 영향 미치며 관련된 종목들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개별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을 뿐 아니라 이외에도 탄으로 유명하죠. 인베스코 솔라 ETF가 지난 3월 21일 이후에 가장 강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퍼스트솔라 보시면 5.4%의 상승, $151까지 올랐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리비안 오토모티브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전환사채 발행 소식과 함께 주가가
크게 떨어졌던 바 있습니다. 간밤에는 4.58%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UBS가 투자일간의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UBS는 리비안이 지난주 전환사채 발행을 발표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한 내용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외에도 리비안의 생산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펀더멘털이 함께 개선될 걸로 예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최근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리비안에 대해 매력적인 진입점을 마련해줬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주가 4.58%의 강세였습니다. 다만 UBS는 목표가는 26달러였던 걸 24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바로 마지막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전날 양자산업육성법으로 불리는 법률이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팅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던 바 있습니다. 간밤에는 미국장에서도 양자 컴퓨팅 업체이죠. 아이온큐가 9%대 급등으로 16달러까지 오르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온큐는 렉 장착형 모델을 새롭게 공개하며 양자 컴퓨터의 기업 데이터 센터 상용화가 머지않았음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장중에는 12%대까지 오름폭을 확대하기도 했어요. 9%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쭉 훑어봤고요. 이외 시장 주요 변화 요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워치 플러스 이어집니다. 네, 마켓워치 플러스 오늘도 디지털 리서치 팀의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장이 간밤에도 또 상승이었어요. 네. 화요일장 물론 장중에 오름폭을 살짝 줄이기는 했는데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최근에 장기채 움직임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네. 있죠. 그래서 장 초반에 전체적으로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강화되면서 장기채 금리 하락과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같이 동반해서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장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중간에 뚝 떨어지는 시점이 네. 있습니다. 저게 이제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1시에 발생한 시점인데 어떤 내용이 좀 있었냐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레바논의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가 네. 있거든요. 이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몇몇의 트럭을 탱크죠. 타겟팅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네, 네, 뭐 네. 이런 내용들이 좀 들리면서 다시금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좀 불거지는 내용이고요. 이제 이론으로 인해서 이제 장 후반에는 계속 이제 등락을 보합권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모습 좀 나타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장기채 금리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달러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네. 때문에 시장이 상승 구간에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에 맞습니다. 대한 부분은 장중에 오름폭을 좀 줄이는 것으로 반영했다라고 봐야겠네요. 자, 그럼 키워드 조금 더 자세하게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예요. 국채 수익률.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시장의 전반적인 강세 분위기를 유지했던 건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인데 간밤에 단기채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네.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현재 시장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더 커지고 있구나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을 보면 간밤에 한 15bp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거는 쭉 앞으로 가보면 3월 중순 이후에 가장 큰 일일 낙폭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거의 4.8%까지 갔다가 지금 4.6% 중반, 4.65%를 기록한 거니까 실제 이런 부분만 좀 본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수익률 하락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거는 뭐냐면 지난 3월 중순에는 금리 레벨이 대략 한 3.6에서 3.8 레인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4.5를 훌쩍 넘어간다라고 하는 점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 그림을 좀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게 뭐냐면 최근에 국채 수익률 주요국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채 수익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국내의 이슈가 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증시의 흐름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네.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른 국가들과 동조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리 움직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라든지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분위기가 이어지고 네. 있다는 것, 다만 그 안에서 한국은 조금 분위기가 네. 다르다는 것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새벽이었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시작됐던 무력 충돌에 네.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레바논의 무장정파의 헤즈볼라까지 그러니까요. 가담하는 모습이에요. 말씀하셨듯이 헤즈볼라 레바논 쪽에서 이스라엘 그렇죠. 쪽으로 로켓이 뭐 15발 발사됐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있었어요. 간밤에 있었어요. 이제 네. 그러면서 달러가 다시금 좀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는 국채 수익률이 소폭 하락폭이 좀 축소가 되고 달러가 강세로 되면서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화가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게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국제 정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쟁의 역사가 1948년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게 가자 지구라고 해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라고 하는 세력이 있는 데고요. 여기 위쪽에 보면 레바논이라고 해서 이 레바논 전체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남부 지역에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곳이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는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쪽 다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암묵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란이 이들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일단 국제 정세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대립각이 좀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봐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유가와 깊은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란이 국제 유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봐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 실제로는 2017년 이때 한번 기억나실까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대이란 제재를 강화를 하죠. 그러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라든지 생산량이 거의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21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이제 취임을 하면서 암묵적으로는 계속해서 뭐 공식화는 하진 않았지만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좀 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팬데믹이 발생했고 그런 와중에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를 열심히 또 자극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었냐면 전략 비축률을 적극적으로 풀면서 유가 안정화에 기여를 했고요. 그런 와중에 동시에 이제 나타난 게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라든지 수출량이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봐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확전이 된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의 배후로 이란이 지목이 되고 이란에 대한 제재가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원유 생산량이나 수출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유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전 세계 이제 유조선들, 특히나 이제 중동을 오가는 유조선들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곳을 만약에 이란이 공세하는 이런 조치들을 만약에 취하게 된다라고 하면 국제 유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결국에는 이 요인은 물가가 좀 더 높게 형성될 수 있는 우려를 시장에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앞으로 봐야 할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간밤 시장은 요 이슈보다는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데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란이 끼어
있다라는 그렇죠. 점에서 이 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유가를 매개로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키워드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이제 수정이 나왔어요. 네. 7월 수치 대비 이제 좀 달라진 것들을 보면 미국은 상향을 했고 맞습니다. 유로존 중국은 하향을 했어요. 맞습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일단 간밤에 좀 시장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심리를 좀 제공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중국의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은 중국이 새롭게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부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밤에 이제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새롭게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업데이트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올해와 내년치에 대한 추정치들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 성장률은 좀 동결을 했지만 나머지 뭐 유로존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을 네. 했어요. 그런데 미국만 유독 1.8%에서 2.1%로 오히려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내년 전망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은 1%에서 1.5%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나머지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고물가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는 현재 고금리가 경제에 광범위하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표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밤에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올해 이제 예상률이 5%이거든요. 이 5%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부양 조치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뭐 광산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강세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점까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3가지로 정리해드렸는데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키워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과 관련한 유가의 변동성 관련해서는 또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이 사건 번호 엑스파일에서 맞네요. 네,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 준비한 화면이 네. 있는데 자, 스쳐 지나갔네요. 맞아요. 오일 쇼크 네, 관련해서. 지금 준비한 거니까 그래도 말씀드려보면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중동 정세의 불안이 실제 1970년대에 있었던 오일 쇼크 사태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 이제 컨텐츠 제작팀이니까 네. 여기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내용이 있으니까요. 지금 뭐 댓글이라든지 또는 채팅창에 네. 관련 링크를 좀 보내드릴 테니까 네. 한 번쯤은 현 시점에서 참고해서 보실 만한 중요한 이슈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네. 있어요. 그 안에 내용들은 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채팅창에 올려드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이 관련한 영상 보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앞서 국제금리의 흐름도 사실 여타 국가들과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네. 드렸는데요. 어제 한국장은 코스닥을 필두로 해서 쭉 좀 미끄러지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코스닥은 특히 마디 지수도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어떨지 일단 실적 기대감이라는 한마디 주시긴 했어요. 네, 일단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도를 많이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네. 거기에 따라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매도 차익 거래로 인해서 최근에 증시 하방 압력이 높아졌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이 반대의 모습이 장 초반에 분명히 좀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간밤에 이제 지표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표 같은 경우에는 0.1%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는 1.4% 상당히 강하게 오른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우리나라 야간 선물 같은 경우 0.6% 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환율이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장 초반 수급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최근 외국인들이 현물보다는 선물 중심의 순매수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순매수 강도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키워드가 실적 기대감이기 네. 때문에 어제 LG전자가 오후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제 잠시 후에 아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올 예정이긴 한데,
지난 상반기에 보면 1분기, 2분기 각각 이제 6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지금 3분기가 대략 1조 원대 이상으로 좀 회복을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에서 우호적으로 나타났던 게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과 같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들이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 이외에 LG에너지솔루션도 네. 잠정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위에 외국인 수급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워치 플러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사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수요일 아침 함께하는 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챙길 게 좀 많은 날이네요. 유심히 보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